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내 생각을,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써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내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지적을 반박하고 내 주장을 강조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건 매우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도 내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을 테니 말이죠. 내 생각을 차분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되 나의 견해를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필요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죽은 영웅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겨봐야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나의 행복보다 우선시할 필요는 없겠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곳이 많이 있죠. 촉촉한 이제 봄비여서 좋기는 합니다만 또 이제 안전운전 하시도록 또 각별히 또 신경 쓰셔야겠고요. 자,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선물도 또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국내 기업 중에서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냈던 회사가 문제는 아니고요. 삼성전자죠. 올해는 근데 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왜냐? 지난해 11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봤기 때문인데요. 1972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고, 그래서 또 이 세금을 내지 않을 전망인데요.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악화가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또 그게 나라 세수에도, 세금 펑크에도 큰 영향을 또 주는 거죠. 기업이 내는 세금은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개인의 반대말이기도 하죠. 기업에게도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한, 그래서 그 기업이 내는 세금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커피 쿠폰도 1+1으로 또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788님이 오늘 제발 1등 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79등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선물은 드릴 수 있죠. 꼭 1등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선착순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눈에 띄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뉴스 준비하셨는지 먼저 백상경 기자요. 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내분에 휩싸이면서 이틀 만에 시가총액 8,500억 원이 증발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커머스 업체 쿠팡 그리고 공정위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정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염현석 기자는요. 네, 야당이 가맹점주에게 단체 협상권을 주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중국이 우회적으로 미국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나라 엔터업계의 상징적인 기업이고 네. 시가총액도 가장 큰 기업인데 지금 하이브가 시끄럽습니다. 우선은 어도어, 그러니까 자회사죠.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감사에 나섰는데 배경부터 좀 살펴보죠. 네, 어도어 지금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인기 걸그룹인 뉴진스를 선보였던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인데요. 이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하이브로부터 이 어도어를 들고 무단으로 독립하려고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건데요. 네. 어제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 경영진들의
업무 구역을 찾아가서 전산 자산들을 회수를 했는데 자료를 좀 분석해본 결과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라고 이 정황들을 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감사권 발동 사실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이틀 내내 지금 하이브 주가가 좀 하락세를 크게 보였는데요. 이 여파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8,538억 원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이틀 동안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보합 장 출발이 조금 보합 정도로 시작할 때는 한 2,000원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보합 정도로 지금 돌아선 상태입니다.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근거 없는 말이다. 네. 우리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지 않았다라고도 반박을 하고 있고 하이브는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네. 이사회 내에서 또 얼마든지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기계적으로는 일단은 그 조건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양측의 입장을 좀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네, 어도어의 조금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2021년에 하이브가 이 자본금 161억 원을 출자를 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분 구조는 하이브가 80%, 나머지 20% 중에서 18%가 민희진 대표, 2%가 어도어의 다른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이브는 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그리고 소속 가수인 이 뉴진스를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국부 펀드들 이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싱가포르나 사우디나 이런 쪽에 있는 국부 펀드나 투자청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의 투자금을 통해서 하이브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어도어의 우호 지분을 좀 확 늘리려고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영권 탈취 시도가 사실이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민 대표가 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서 별도 법인을 차리려고 했다라는 시나리오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감사 과정에서 이런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이 담긴 문건 등도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민 대표 측에서는 이제 경영권 탈취 시도를 자기들은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어도어가 이 다른 레이블 그러니까 하이브 산하에 있는 다른 레이블들이 어도어의 핵심 가수인 뉴진스의 컨셉이나 여러 가지 이 곡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표절을 조금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하이브가 이걸 감사로 대응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 뉴진스의 성공을 두고 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약간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다. 이게 좀 갈등의 시발점 아니었냐 이런 분석들을 하기도 하고요. 참 이 갈등이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그 사이에서 피해를 진짜 많이 보고 있는 게 하이브 주주들,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사실 제일 지금 초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네. 사실은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법정 공방이 좀 불가피한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의 경영권 탈취 시도 논란이 그래서 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어도어 지분의 80%를 사실 지금 하이브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그 사태가 좀 가더라도 그렇게까지 장기화할 수 있겠느냐, 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미 하이브가 지금 임시 주총 소집을 요청을 했고요. 이 주총이 열리기만 하면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 대표 해임이나 경영진 교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또 이 민 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를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총 소집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뭉개고 이 주총을 열지 않고 이게 버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죠. 이제 주총 소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또 이 증권업계,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이 하이브 실적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다음 달 컴백 예정인데요. 실적은 이 대주주인 하이브에 좀 귀속이 되는 부분이고 투자업계에서는 또 이 지난해 기준으로 하이브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어도어, 그러니까 뉴진스가 소속된 이 어도어의 기여도가 한 5%에서 11%, 그러니까 좀 한 10% 안팎이라고 집계를 했고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 가 펼쳐졌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브 전체 실적이 한 10% 이내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어쨌든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만큼 투자에는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무엇보다 뉴진스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브가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또 성장을 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른바 멀티 레이블이라는 거잖아요. 네. 프로듀서 하나하나에게 어떤 자회사 개념으로 네. 독립적으로 프로듀싱을 할 수 있게 이게 보장을 해줬었는데 네. 한때는 또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네. 훌륭한 모델이다라는 평가도 받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좀 하이브가 사실 그동안의 산하 레이블의 이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들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로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BTS를 보유한 빅히트 그리고 뭐 플레디스, 빌리프랩, 소스뮤직, 어도어 그 KOG 엔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레이블들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르세라핌이나 뭐 뉴진스나 뭐 굉장히 유명한 이 가수들이 다 이 산하 레이블들의 각각 포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사실 장점이 탑다운식으로 하나 두 개를 키워내는 뭐 이런 옛날식 운영 방식보다는 더 다양하고 많은 가수를 동시다발적으로 확 쏟아내고 이들의 협업이나 뭐 시너지 같은 것들도 노려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하이브가 지분 80%를 들고 있는 이 어도어에서 경영권 관련해 가지고 잡음이 나왔다. 그리고 소속 가수에 대한 뭐 탈취 시도가 뭐 정황이 나왔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좀 지속 가능한 어떤 뭐 구조냐라는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지배력을 좀 이번에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좀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그 미국에 있는 대형 연예 기획사를 인수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너지 나겠느냐라는 의문에 또 지배력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어떻게 잘 관리가 되는지를 또 보여줘야 하는 네, 증명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그런 같습니다. 숙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먼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더라고요. 아, 네. 그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라요. 여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네네.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인 사업자, 이제 가맹 점주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인 가맹 점주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본사에 원재료 공급 단가 등에 대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A치킨이라는 이 회사, 그러니까 본사에 우리가 너희들이 주는 이런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를 좀 내려달라라고 해서 단체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노동조합처럼요. 그렇죠. 그러면 이 A치킨은 반드시 이 협상을 수용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그렇죠. 마치 그 노조 교섭권이랑 이제 비슷한데 이렇게 하지만 이 협의를 거부하면요, 이 가맹본부 그러니까 본사는 시정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장님들이 마치 노조처럼 여러 사안에 대해 회사 측에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도 뭐 편의점이라든지 치킨 프랜차이즈라든지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게 네.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일종의 협회처럼 임의 단체였고 그쵸. 그걸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라는 건데 당연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시는 가맹점주분들은 좀 좋겠네요. 힘이 생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 중앙회,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등 이렇게 거대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그리고 뭐 갑질 등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환영의 뜻을 냈는데요. 특히 이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이제 소스 등 이런 원 부자재와 인테리어 비용 등에서 이제 소위 회사의 갑질이 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회사가 사장님들한테 반드시 사용을 강요를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이제 필수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와 관련된 단결된 목소리를 이제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많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탐탁치 않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모인 프랜차이즈 협회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협의 요청권이 남발이 되면 단체 간 경쟁이 이제 불필요한 분쟁으로 양상할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와 점주와의 관계가 이게 노사 관계처럼 이렇게 바뀌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건설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한기정 공정위위원장이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가맹본부랑 점주 사이 어떤 갑을 관계가 형성이 그렇죠.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됐던 건데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로 좀 대등하게 네. 가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죠. 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쿠팡이 사실 공정위 조사 여러 가지 좀 받았었는데 네. 오히려 이번에는 쿠팡이 공정위를 직격했다고요? 네, 지금 직접적으로 공정위를 타겟으로 해서 본인들 뉴스룸을 통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좀 던졌는데요. 이게 기화가 된 게 지난 주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에 KBS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쿠팡이 임직원들에게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PB 상품이라고 하죠. 네. PB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해서 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게 일종의 자사우대 행위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는 지금 2022년에 참여연대 신고를 받아서 이 쿠팡의 PB 상품 우대 의혹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음 달에 1심 판결에 해당하는 이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네. 제재 수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걸 앞두고 지금 공정위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쿠팡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이례적인 게 공정위 위원들의 심의를 앞두고 이렇게 뭐 이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박의 메시지, 여론전 이런 걸 펼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심판이 코앞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거기서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좀 눈치를 보거나 약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지는 않고 특정 언론을 통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우회적으로 자기들 입장을 내는 경우들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 뉴스룸을 통해서 직접 목소리를 낸 건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업들이 공정위 앞에 가면 이제 납작 엎드리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쿠팡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 같고 일단은 그 심판 앞으로 막 달려간 겁니다. 항의하러. 네. 입장문까지 냈죠. 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임직원의 상품평을 통해서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쿠팡에서 내에서 이제 제품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제품들 네.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들이 PB 상품으로 한 걸 올렸다, 위쪽에 잘 보이게 노출을 했다라는 게 공정위 입장인 거고, 지금 쿠팡은 그게 아니다. 근데 이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어떤 PB 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쿠팡 체험단이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이 임직원 체험단이 평점을 매기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인 체험단에 비해서 이 점수들을 좀 낮게 매겨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까다롭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 순위를 위에다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또 이 공정위가 또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들을 뭐 우선해서 보여주는 게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일 위에다가 노출을 시켜주고 잘 보여줘야 잘 팔리는 거잖아요. 매출도 올라가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유통업의 본질인데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유통업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형마트 매대와의 역차별도 주장을 했는데 대형마트 매대도 사실은 잘 보이는 데가 있고 저 구석에 있는 그렇죠. 데가 있고 이른바 뭐 골드매대 뭐 이렇게 좀 잘 보이는 진열대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그 유통업체가 특정한 상품들을 올리거나 자기 PB 상품들을 뭐 노출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렇게 검색 순위 상단에 뭐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조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뭐 어폐가 있다라는 게 쿠팡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유통업체에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이런 중립성을 요구하는 뭐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요. 네. 마치 쿠팡이 공공 서비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유통업체인데 뉘앙스도 우리는 담고 뭐 이런 있는 얘기인 것 거죠. 네. 예.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동통신 회사들의 담합 의혹 요것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위가 이 이통 3사의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를 지금 뭐 한 건을 좀 마치고 심사 보고서를 좀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이 판매 장려금
그리고 거래 조건, 거래량 같은 걸 담합했다는 혐의입니다. 이게 서로 장려금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너네 얼마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이동을 좀 많이 했으니까 너네는 장려금 좀 뭐 낮추고 우리는 좀 올릴게 뭐 이런 식으로 담합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또 통신사들도 조금 뭐 반박의 논리로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을 30만 원 이하로 유지하라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걸 지키기 위해 했던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처 간의 의견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는 이통사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단통법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이 판매 장려금을 얼마 이하로 낮추라고 좀 했던 그런 정당한 정책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공정거래법의 예외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공정위는 이 담합으로 어쨌든 공정한 시장 경쟁이 훼손이 됐고 사실 이 지금 제재를 좀 가하려는 부분들도 방통위의 행정 지도를 넘어선 부분만 반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뭐 어떻게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간이 길고 지금 판매 금액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 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재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과징금이 뭐 한 수백억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또 기업들이 불복해서 네, 법원에 또 불복해서, 소송을 거는 소송할 수 그런 있죠. 케이스도 있죠. 네.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굉장히 많이 또 제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구멍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가 중국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중국 정부기관이 조달한 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봐봤는데요. 해당 거래 기간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중국 과학원과 산둥 인공지능연구소, 후베이성, 지진국, 산둥대 등 이런 정부가 소유한 기술 투자 기업, 그다음에 국유 항공연구센터 등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작년 11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엔비디아 등에서 이제 제조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중국에 이제 막고 있는데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최신형 GPU 같은 게 네. 포함됐나 보네요. 그러면 네. 이게 막았는데 중국으로 어떻게 넘어갔다는 겁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중국 기관들이 엔비디아 칩을 어떻게 가져왔나 봤더니요. 미국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 대만의 이제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업체 서버에 내장된 엔비디아 칩을 구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매는 이제 11월부터 2월 말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 중국 측에 이 서버를 넘긴 곳은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을 중국에서 굉장히 작은 업체 11곳입니다. 로이터는 이들 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이제 확실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이 11곳이 미국 제재 발표 전에 확보한 재고를 이제 판매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통제라는 거는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막는 거지 중국이 칩을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재 전에 재고품을 구매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뭔가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유통상을 통해서도 또 가져갈 수 있는 길은 또 네. 얼마든지 있을 테고요. 네. 또 일반 반도체 분야에서는 또 중국의 기술도 또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첨단 산업을 나눌 때 보통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보통 이제 범용 제품과 고부가 제품으로 나누는데 네. 고부가 제품을 우리가 많이 발전시키고 키워야 되고 기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배터리, 이제 태양광 산업 이런 데서 이제 고부가 제품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이 중요해지니까 이에 관련된 고부가 반도체 개발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매출이나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서는 범용 제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술력이 많지는 않지만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 배터리나 태양광 등 이런 산업의 경우
글로벌 최강자가 중국입니다. 하지만 뭐 중국이 고부가 제품이 많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 범용 제품의 글로벌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반도체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많이 사용은 되지만 기존의 이제 범용 제품 이게 반도체에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1분기에만 D램, 랜드 플래시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를 981억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요 40%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중 제재 전인 2019년보다는요 3배나 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범용 제품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분야인데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는 바로 이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또 이 범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도요. 중국이 최근 국산화율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거의 5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범용 부분에선 중국의 반도체 반격을 이제 미국이 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성능이나 수율이나 가격 경쟁력에선 아직은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많이 찍어내는 방식으로는 또 중국이 또 엄청나게 또 빠르게 크고 있는 거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330님이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오늘 버스 탔는데 버스에서 흘러나와서 강제 청취 중입니다. 어떤 버스인지 모르겠지만 버스 기사님 아주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더 크게 틀어주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가거든요.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일명 거대 기술 기업들도 한국에서 참 잘 나가는데 정작 한국에서 이 세금은 턱없이 적게 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지난해 한국에서의 매출이 8,200억 원을 넘겼는데 이 세금은 매출 대비 0.4%, 36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 그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8896님이 저는 직장인이라서 이 세금을 낼 일이 없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은 뭐 소득세, 뭐 부가세 등등을 냅니다만은 직장인들도 이 세금을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또 순이익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내 다음해 연봉과도 또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1824님은 저도 경영을 잘해서 납부하고 싶어요라고. 기업 경영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이 세금 내시는 분들도 경영자분들도 또 근로자분들도 모두 다 애국자인 거죠. 애국자.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른바 서학개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 테슬라일 겁니다. 보유액도 가장 많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주가가 빠지기도 했고요. 밤사이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 관심 또 많이 받고 있는데 원주 한라대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최영석 개관 교수 연결해서 따끈따끈한 테슬라 관련 실적 소식부터 전기차 시장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그 밤사이에 테슬라 실적 나왔잖아요. 네네. 매출도 그렇고 뭔가 좀 전문가들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뭐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정도 줄었고요. 좀 부진한 결과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전반적인 뭐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전기차에 대한 이제 1차적인 성장 내지는 이제 팽창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게 가장 뭐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심으로 하고 있던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테슬라와 이미지적으로 대항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샤오미라든지 IT 쪽 기업들까지 이제 차량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관련된 기술 어젠다들이 상당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과 이제 이 향후 미래 아젠다까지를 지금 좀 잠식당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기다렸던 게 저가 모델이잖아요. 모델 2라고 하는 소형차, 소형 전기차. 이게 좀 개발이 지연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밀렸던 측면도 있는데 그 관련된 좀 언급도 있었나요? 저가 차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얼마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그 보도에 의하면은 저가차 개발을 중단했다 아니다 하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가차는 결국은 그 중국 자동차 회사와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저가 차량을 가지고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보고 있던 이제 전 세그먼트 고가부터 저가 차량까지 전체를 지금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응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아까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올해 뭐 테슬라 주가가 140달러대까지 한때 400달러 넘었던 주가가 140달러대까지 밀려 있었고 근데 그 시간외 거래에서는 13% 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금 주가를 보면 거의 한 50% 정도 세일됐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며칠간 계속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실적 발표 내지는 이제 어나운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반등 아니면 뭐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앞으로 뭐 한 2, 3일 내에 계속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을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통해서 그 모델 2를 내년 초에 생산 시작할 거다라고 또 밝힌 측면도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또 보이고요. 그 서학개미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테슬라 아닙니까? 보유 주식의 1위 한 14조 원 가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애착이 더 많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테슬라는 지금까지 이제 이 IT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고객들이 경험해본 이 최신 기술에 대한 습득이 한국 이제 고객들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최신 기술에 대한 동향 및 이제 실제 이제 밸류들을 보고 투자를 했었었는데 아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조금 안타깝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 유럽 이런 지역에서 전기차 가격을 더 내렸더라고요. 이게 좀 괜찮은 위기 탈출 전략이 될지 아니면 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을지요? 상당히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부두에 수많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이제 포진을 해 있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단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차가 잘 팔리고 인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다른 나라 대비 안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만 좀 팔리고 있어서 가격을 안 내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 수요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가격을 반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시가라는 이제 용어가 나올 만큼 가격도에 대한 민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나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고를 빨리 처분을 해서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 고육지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테슬라 차량 좀 많이 할인해 줍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지금 뭐 이럴 수 있죠. 외국에서는 다 낮췄는데 한국에 안 낮추니까 안 사거나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으면은 아마 가격을 따라서 내릴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 팔리면. 근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또 그렇게 해외처럼 낮출 필요를 테슬라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동차 가격은 보조금 이제 차량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보조금에 의한 왜곡 현상 때문에 뭐 굳이 낮출 필요가 없고
만약에라도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이제 차량 가격이 더 싸질 경우 더 많이 주는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은 아마 차값을 상당히 낮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일각에서는 그 테슬라 차량 가격이 거의 횟집처럼 시가 아니냐 이런 또 비아냥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 예측이 또 어려워서 그런데 만약에 전기차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언제쯤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 분위기가 작년 말까지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를 봤을 때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판매에 대한 성장률은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다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고객들이 닿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그다음 하반기 정도가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복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여름에 마지막 박앤세일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가 구입하기엔 적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 전기차 시장 전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테슬라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른 전기차 하는 업체들도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올해 중순쯤 여름쯤이면 어떻게 보면 이 업황도 좀 바닥을 볼 것이다.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회사들은 정말 낮춰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팔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까지 같이 팔고 있는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급량을 조절한다거나 해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차 인기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연말까지도 계속 남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빨리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FSD라고 하는 주행 보조,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이걸 또 바탕으로 로봇 택시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는 8월에 로봇 택시에 관련한 어떤 큰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어떤 게 예상이 되십니까? 사실 그냥 뭐 진행하겠다는 계획 내지는 이제 한 개 주나 한 개 뭐 이제 시군 같은 경우에 뭐 시범 서비스 정도까지를 하지 않을까. 또 추정컨대 아마 지금 텍사스 쪽에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서 하나 시범 운영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복잡한 이유는 자동차 관련된 기술은 이제 우리 국토부에 해당되는 NHTS의 니자에서 또 이제 기술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걸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에 해당되는 DMV 쪽에서 이제 드라이빙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라이센스 외에 기타 등등의 복잡한 이제 허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로봇 택시가 가더라도 세이프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동승을 한다거나 하는 약간 제한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단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람보다 기계가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이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 게 규제 당국은 숫자나 데이터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었지만은 이 네.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이제 문제를 발생하는 것 때문에 뭐 못하게 막아버린다거나 심지어는 파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라도 그런 뭐 예전에 있었던 사망사고 같은 거라도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중단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택시는 승객이 편하게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테슬라가 있는 차량 중에 승객이 편하게 뒷자리를 앉을 수 있는 만큼 공간이 있는 차종이 뭐가 있을까? 저는 반대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제가 되는 나라 중국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로보택시 발표도 8월 8일에 한다는 거 보니까 그 중국이 팔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개돼 있습니다만은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이제 관공서라든지 공무원들이 사용한다거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데서 이 로보택시를 과연 얼마나 공개해 줄 수 있을지는 이제 그거 역시 더 의문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 8월 8일이라는 날짜가 중국 쪽보다는 그냥 아마 뭔가 의미를 두고 싶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서 뭔가 바이럴 마케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주 한라대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최영석 개관 교수 통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동으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는 기준선 100을 밑도는 94.9를 기록해 전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7로 한 달 전과 같게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101로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13억 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해 감소폭이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1억 2,9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55%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비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를 주셨는데 식별력입니다. 식별력. 네. 이게 뭐 방공망 관련된 겁니까? 어디? 이 식별력은 예. 말 그대로 식별하는 능력인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앞에 식자를 밥식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끼도 실패하고 싶지 않은 우리 소비자들의 꼼꼼한 식별력. 판별력을 일컫는 말로요. 저희가 이번에 외식업 트렌드라는 책에서 다룬 첫 번째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외식업계에서 놀랄 만한 현상이 하나 있었죠. 바로 대전의 유명 빵집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빵집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기록적인 이 실적을 거두면서 화제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는 맛과 가격을 굉장히 꼼꼼하게 식별하는데 이런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우리 소비자들의 외식 노하우가 나날이 진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맛집을 식별하는 이 식별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별력, 맛집을 분별하는 능력. 이야, 네. 새로운 용어가 또 탄생을 합니다. 사실 이제 누구나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은 시간 쓰면서 가는 거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렇죠. 맛집을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굉장히 고도화된 방식으로 맛집을 검색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포털 사이트에 맛집 이렇게만 검색하지 않고요. 예. 뭐 내돈내산이나 솔직후기 이런 것도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요즘에 자주 보이는 맛집 검색 꿀팁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강릉의 횟집을 검색한다고 치면 네. 강릉 횟집 엄마랑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리고 강릉 횟집 신랑이랑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이유는 광고성 후기를 최대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방문한 이 찐 후기만 남기기 위해서 일상적인 글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바 댓글이나 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쓴 후기들 블로그들이 너무 또 많다 보니까 그걸 또 걸러내기 위한 맞습니다. 그 장치들을 스스로 또 마련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맛있는 식당은 저마다 어떤 리스트 만들어서 저장을 또 해놓기도 하는데 네. 맛 없는 식당까지 리스트를 정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놀라웠던 점이 예. 정말 가고 싶은 유명 맛집이나 찐 맛집도 저장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이런 실패했던 식당들도 맛집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또 갈까 봐 하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망한 경험이 있는 식당을 따로 리스트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식당 블랙리스트.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야.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배달을 시키실 때 굉장히 또 놀라운 그런 예. 노하우를 보이고 계시는데 업장 정보를 살피세요. 그래서 가게 사업자와 상호명과 가게명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가게가 지하에 위치하는지 지상에 위치하는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위치하면 아무래도 배달 전문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배달 전문점인지 홀도 같이 하는 매장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고 꼼꼼하게 식별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배달할 때 상호랑 네. 영수증에 찍히는 상호랑 같은지. 다른지 같은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당들은 전화기 한 5개 넣고 그렇죠. 상호명 5개 깔아놓고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해서 네. 이야, 대단합니다. 광고성 리뷰를 또 피하면서도 맛집을 찾아내야 한다. 이게 뭔가 미션 같기도 한데 네. 또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요즘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런 오픈 채팅방들이 있어요. 네. 이런 오픈 채팅방에서 맛집을 추천하는 방식이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 중심의 이런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성수동에 거주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맛집을 상황별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다가 인원수가 몇 명이고 요즘 멤버가 오늘 만나는 멤버가 뭐 친구인지 연인인지 그리고 선호하는 음식 장르가 뭐 양식인지 일식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카톡 메시지를 남기면 이 오픈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막 맛집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는 막 서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네네 뭐 꼭 여기 가보시라고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오픈 채팅방이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 팬덤을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눈에 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SNS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해시태그로 맛집을 공유하는 것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이돌 먹시태그라고 해요. 먹시태그요? 네, 먹다랑 해시태그를 붙인 말이죠. 먹시태그. 네, 그래서 뭐 아이돌 팬들의 맛집 이 먹시태그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팬들이 직접 먹어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이 맛집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먹시태그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먹시태그도 인기가 많고 꼭 여기서 포토카드를 같이 찍어야 돼요. 이 음식과 함께 포토카드를 찍어서 내가 광고가 아니고 인증이에요, 인증? 그렇죠. 인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식별 장치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강릉 횟집 엄마랑 네. 강릉 횟집 신랑이랑 이거였는데 이제는 강릉 횟집 누구 좋아하세요, 연예인? 저는 이제 블랙핑크를 좋아합니다. 불핑이랑 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들에게도 이 맛을 좀 전해주고 싶다. 네. 또 하나 먹방 콘텐츠 굉장히들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일종의 대리만족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먹방을 그냥 보질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제는 단순한 먹방보다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기다 아니다를 딱 말해주는 그런 식의 콘텐츠가 사랑을 받는데요. 심지어 이 먹방 콘텐츠도 요즘 소비자들은 진위 여부까지 따지면서 봅니다. 예를 들면 백종원님의 그 먹방 콘텐츠 보시면 이 시청자 댓글이 굉장히 재밌는데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맛이 없나 보다. 아니면 뭐 살짝 미소만 짓는 거 보니까 애매한가 보다. 아니면 내가 먹어본 집 중에 1등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진짜다. 이런 식으로 그 각 반응별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이 되면서 이러한 반응별 맛집 구별법이 표로 정리돼가지고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떠돌 정도입니다. 독특하다는 건 맛있다는 건 아니다. 막 이런 네네네. 식으로. 야, 이걸 또 이제 뭐 문맥을 막 해석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김보배님이 그 포털 사이트에서 영수증 후기 꼼꼼히 봅니다. 칭찬 일색에 혹평 특히나 집중해서 보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영수증 리뷰 이벤트, 네. 영수증 리뷰 써주시면 음료수 하나 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렇죠. 그래도 또 사람이 음료수 하나 받아 먹었는데 네. 좋은 걸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수증 리뷰 잘 안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또 이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 맛뿐만 아니라 특히 배달시킬 때는 가격이 옆에 같이 나오니까 더 신경 쓰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달시킬 때 우리가 특히 가격 식별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하나의 배달 플랫폼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싼지를 비교하는 것보다도 서로 다른 배달 앱을 넘나들면서 앱 간 비교를 즐기시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멀티 호밍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먼저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고 나면 이 하나의 가게라 할지라도 뭐 요기요인지 배달의 민족인지 쿠팡이츠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배달료를 다 포함한 가격이 약간씩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메뉴 가격은 같더라도 음식의 양, 이 그람 수가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앱 간 비교도 굉장히 확실히 하게 되고 있고요. 또 이러면서 이런 새로운 외식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저트와 식사를 한꺼번에 판매하는 카페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사와 디저트를 함께 주문하면 배달료를 2번 나눠내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요즘 카페들 같은 경우에 보관용 커피를 배달시키는 이런 카페들도 인기를 끕니다. 보관용 커피요? 네,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 한 잔만 시키면 배달료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메리카노 4캔을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다 쟁여두고 드실 수 있게끔. 조금 더 유통기한이 긴 네네. 방식으로. 그래서 캔으로 판매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시켜두고 배달비를 아끼고 매일 먹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메뉴들이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을 넘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메뉴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참 별게 다 있네요. 그래서 이 트렌드 팔로우 시간을 꼭 들어야 됩니다. 많이 배웁니다. 예전에는 그냥 용량이 다른 건 오늘 주방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혹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또 소비자들이 다 분별을 하고 있다. 네. 대단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되게 또 민감할 것 같고 이런 민감한 트렌드를 또 반영을 해서 마케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나타나고 있는 예시가 프로모션 달력을 아예 소비자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언제 무슨 요일에서는 어느 배달 플랫폼 가서 드세요. 그러면 3,000원 더 쌉니다. 이런 것들을 달력에 다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직접 요약해서요. 기업이 제공을 하는 거죠. 몇 월 몇 주 차이 이벤트 하니까 그거 놓치지 마세요. 네네네. 그럼 직관적으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치 떠먹여주는 할인을 하는 이런 식의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926님이 배달 전문점 하는데요. 저희는 리뷰 이벤트 한 적 없어요. 또 앱마다 가격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일반화하는 절대 건 아니죠. 아니고요. 또 요즘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네. 거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걸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핵심은 소비자의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연령대 4,000명 소비자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10명 중 6명은 나만의 맛집 리스트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네.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나만의 기준을 둬서 가게를 선택하는 나슐랭이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는 이런 소비자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연출이 없는 솔직한 진정성이 더욱더 중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진정성을 소비자분들도 알아봐 주실 겁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성공예감 주치의죠. 정희원 교수님과 함께 수면장애, 잠 못 드는 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